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짧게 하면 정말 1년 안에 합격하는 건 축복이죠. 그렇게 해서 평생의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정말 미안하지만 한 2년 정도 공부했어요. 인내심이 필요하고 집에서도 나름의 지원이 필요하고 스스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매일 한두 개씩 어문규정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재미있는 일이고요. 또 찾는 즐거움을 스스로 거듭나는 마음으로 피의 색깔을 바꾸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문규정은 4문제, 5문제는 무조건 나오는데 여기서도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번째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었고요. 자, 3번째. 사실은 가장 변별력이 높은 부분이 문법입니다. 이 문법은 어문규정에 대한 약간 친숙하고 평이함과 달리 문법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아예 진입이 안 됩니다. 형태수의 개수가 다른 것은 이런 거.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것은 문장의 종류가 보기와 같은 것은 그럼 이거는 도대체 뭘 묻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법적인 부분이 이제 저랑 하게 될 이 입문 부분 초심자 특강에서 가장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저 말이 어려워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통 이론 강좌에서 가면은 보통 한 4번째 시간 4강, 5강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 뭐 이게 국어와 같지 않아요. 이상해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써보았던 표현이 아니에요. 쓴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 세대라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배운 적이 없어요. 거의 문학을 많이 배웠죠. 뭐 설명문, 논설문도 있죠. 그러지 어떤 문법이라고 하는 교과목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문법을 배우는 고등학교들도 있는데 어떤 고등학교들은 문법을 배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시간에 그냥 수능 준비하라고 문제집이나 지정을 해서 같이 풀고 알아서 풀어.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해주는 경우 그냥 약간 방치하듯이 하는 과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이 변별력이 국어에선 전체적으로 가장 높아요. 다 끝났는데 2달 과정을 통해서 일단 한 바퀴 정도 들었는데 이론 강의 60강 다 들었는데 듣고 났는데 좀 허전해. 문법 부분이 좀 걸려. 아직 확실치가 않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소하고자 이 강좌를 만들었으니까 중요한 건 일단 관심을 갖고 보시되 개념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반복해서 지우고 썼다 지우고 또 한 번 물어보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테니까 바로 이 문법 영역들. 이때 문법은 이론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론 문법도 이제 용어상으로 말하면 크게 이제 3가지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의문론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자음과 모음과 의문의 변동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론서에서 자세히 나오게 되고요. 자, 2번째는 형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단어와 관련되어서 단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그리고 형태소, 단어, 음절, 어절, 심지어는 의문을 더 좁혀서 음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의문과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낯설어 하지만 이 강좌를 통해서 알아갈 것이 확실합니다. 자, 3번째는 통사론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통사라는 말이 문장이다. 이렇게 좀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통사는 문장이다. 그래서 통사론은 문장. 즉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라든지 문장의 짜임. 그래서 혼문장, 겹문장,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이렇게 어떤 문장에 대해서 세분화한 종류들을 묻습니다. 이것은 2015년 수능부터 그 이전 시험들에도 계속 꾸준히 전 국가시험에서 활용이 되는 영역들이니까요. 통사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게 결국 이제 문법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이외의 문법적인 요소들도 높임법, 사동, 피동, 시제 이런 것들이 계속 포함이 되니까요. 뒤에 차근히 또 확인합시다. 자, 이래서 일단 문법 영역들까지 하면 문법에서 나올 수 있는 문항수는요. 적으면 2문제 정도, 많으면 3문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2문제 가운데에서는 역시 문법 가운데는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이 이 합성어, 파생어 영역과 관련해서 종류의 차이도 묻거나 의미의 차이까지도 묻는 2013, 2014 국가직에 2년 연속 나온 파트가 바로 이 합성어, 파생어가 되고요. 또 문장과 관련해서도 문장 성분을 묻거나 혼문장, 겹문장을 묻는 건 무조건 한 문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하여 2014 지방직에서 가장 어려웠다는 형태소의 개수.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개수 문제입니다. 좀 잔인하죠. 왜냐하면 정답이 8개인데 선지에는 7개, 8개, 9개, 10개.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한 끗 차이죠. 그 한 개를 틀리면 뭐 부분 점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워. 아깝게 틀렸어. 하나 차이로 틀렸어.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죠.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형태소의 개수나 단어의 개수 같은 걸 묻는 경우 이런 게 가장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단 문법적인 영역도 두세 문제 정도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딱히 정확하게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편화했을 때 아까 우리 비문학 독해에서 한 6문제 전후로 어문 규정에서도 한 5문제 전후로 문법에서 두세 문제 전후로 그러면 이제 거의 뭐 한 12~13문제 정도는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60점 다 맞으면 한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휘 영역. 어휘도 변별력이 있죠.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이때 어휘는 고유어와 한자어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중에 이제 고유어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는 고유어는 우리가 그냥 대충 들어본 고유어와 다르죠. 외워야 되는 거고요. 이론서에 있는 거 다 외우고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 심지어는 이론서에도 나오지 않는 우리 방송 같은 데 보면 KBS 뭐 퀴즈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퀴즈 프로그램들 우리말 겨루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언어적인 부분 우리말과 관련된 퀴즈들도 평소에 자주 보시고 서점에 나가서도 찾아보시고 원래 어휘 중에 공부하기 제일 좋은 책은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이라고 하는 일명 토클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요. 그 시험에도 보면 굉장히 고유어를 자세히 내고 있어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시험들을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우리말과 관련한 애정, 뭐 제일 중요한 건 애정이니까요. 제가 국어는 관심이다. 국어는 애정이죠. 국어는 호기심을 가지시고 재미다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런 어휘 영역들이 시험에는 고유어에서 한 문제 정도, 한자어에서 한 문제, 최대 2문제까지도 어휘의 의미와 관련해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학입니다. 사실 이제 문학이 수능 때는 거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공무원에 와서는 문학을 많이 안다고 공무원의 업무 능력과 직결되는 게 아니라는 건 대부분 알죠. 그래서 문학 부분들을 조금 줄여서 시험에 냅니다. 평균적으로는 3문제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요. 이 추세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문학도 과거에 서울시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시는 꾸준히 10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어요. 문학에서. 아직도 문학이 중요한 시험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직, 국회직 이런 시험들은 수능에 근접한 시험들, 뭐 교육행정직 이런 시험들이 수능처럼 문학을 되게 많이 주는 시험이긴 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서울시가 이제 2015년 시험부터 사지선다로 바뀌고 그러면서 전년도부터 문제가 공개되면서 문제에서의 공통성, 즉 국가직이나 지방직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와요. 선생님 국가직 다르고 지방직 다른가요? 예전에는요. 국어시험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좀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가장 스탠다드하고 가장 어떤 전 범위 내에서 골고루 안정적이고 좀 평이하게 내는 시험은 국가직이었고요. 지방직은 경우에 따라 달랐죠. 2008 수탁 이후로도 약간 들쭉날쭉한 난도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한 해 많이 나오다가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뭐 덜 나오다가 문학이 전년도에는 한 4문제 나와서 지방직은 문학이 중요하구나 이럴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엔 또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직과 국가직은 대체로 비슷하나 서울시가 좀 아주 특수화되었던 시험이거든요. 문학을 절반 냈던.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출제진들의 의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 문학이 절반이나 나와? 문학이 뭐가 중요해? 공무원과 문학이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 이제 전년도 이제 공개되면서부터는 서울시도 4문제 이렇게 문항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앞으로도 많이 나와야 4문제, 문학이라는 파트는 적게 나오면 한두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근데 그중에서는 꼭 한 문제가 어렵죠. 한 문제. 3문제는 쉬웠어. 근데 한 문제가 어려워. 2문제는 쉬워요. 근데 한 문제가 좀 어려워. 이 한 문제가 결국은 이제 합격에 당락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는데 이 한 문제라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문학적 깊이가 있고 내공이 있고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수능처럼 말하면 거의 수능 문학은 감상 문학이죠. 보기를 통해서 추론하고 그 다음에 시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해독할 줄 알고 뭐 EBS에 의해서 출제된 작품들은 고등학교에서도 자주 활용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공무원 문학만의 또 특징이 따로 있어요. 일단 공무원 문학은 이론적인 문법들에서도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수사법 같은 거 있죠. 의인법, 직유법, 은유법, 역설법, 반어법 이런 표현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감정입이라든지 공감각적 표현 이런 표현 방식들이 일단 제일 많이 나옵니다.
더불어 이제 공부를 해야만 하는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이런 작품 해석의 관점 등이라든지 또는 뭐 미의식, 우리 책 안에도 지금 이 자료에도 간단하게 적어 놓았으니까요. 그런 문학 이론들을 일반화해서 하나 기억하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현대문학의 하나, 고전문학의 하나인데 대신에 출처 자체가 수능은 주로 6, 70년대 이후 낯선 작품들을 많이 주죠. 7차 교육과정 이후에 들어온 작품들을 많이 시험에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가장 또 보수적인 시험이다 보니까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는 작가와 그들의 작품들, 그래서 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이어지는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20년대 그러면 김소월, 한용운 이런 정도가 이제 기준이죠. 30년대도 마찬가지로 순수시라든지 모더니즘이라든지 생명파, 그리고 30년대 후반에 청록파, 이런 무슨 파라고 고등학교 때 잠깐 외웠었잖아요. 근데 수능에는 전혀 그렇게 별 도움이 되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 또 40년대에 또 가장 또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윤동주, 이육사 이런 시험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 이제 2015년 상반기에 치러진 경찰직 시험에서도 또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가 출제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이 문학이라는 건 수능과 연계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공무원만의 문학도 있다. 문학과 관련된 일반론, 이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20, 40년대 주요 작품들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1, 2, 3, 4, 5번까지 오는 동안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는 모두 합쳐서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데요. 자, 역시 어법 문제는 그래도 꼭 무조건 또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죠. 그 어법이라고 하는 건 공문서 때문이라고 있잖아요. 공문서 오류. 항상 국립국어원이 지적합니다. 공문서를 분석해 보았더니 어떤 자료들을 통틀어서 정리했더니 98%가 오류가 있더라. 어법에 맞는 건 2%밖에 안 되더라. 그중에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띄어쓰기더라. 그 다음에 이제 주술 간의 관계, 문장의 호응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법 문제는 공문서 때문에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관계 또는 그 단어의 선택들, 그리고 시제 문제, 부당한 공유,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이중의 피동, 이런 이제 문법적인 요소들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어법 문제 한 문제 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한자도 이제 9급 시험과 7급 시험의 가장 큰 차이가 이제 한자 영역이잖아요. 바로 국어에서는 9급 시험에서는 한자 자체를 묻는 문제가 안 나오거나 많이 나오면 한 문제. 하지만 이제 7급 시험에서는 정말 예전에 많이 나올 때는요, 한자 영역 자체가 한 5문제까지도 나올 때가 있었고, 최근 시험에서는 차별화한다면 한자 문제가 2, 3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정말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좋다라는 것은 딱 줄 세우기 좋죠. 한자 포기하신 분들은 아예 한자에 진입이 안 되는 건데요. 그래도 7급에 7과목을 준비하면서도 꾸준히 한자 공부하면서 오신 분들은 많이 맞아요. 많이 맞고 한 문제 정도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9급에서 한자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두 가지, 한자의 표기와 그리고 도금의 문제죠. 즉 읽을 줄 알아야 되죠. 어떤 경우에서도 한자성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한글을 옆에 써주지도 않아요. 한자만 그냥 나열하죠. 그럼 학생들이 더듬거리더라도 읽어야죠. 이것은 제가 보는 최소한의 마지노 시간은 일단 6개월 정도. 그러니까 2개월, 4개월은 한자를 공부할 여유가 없어요. 또 막 심적으로 엄청 부담됩니다. 모르니까. 수능 자체가 한자를 배제한 시험이었다 보니까 수능 세대들이 한자를 못하는 건 당연해요. 괜히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제가 쌤 저 한자 너무 못해요. 쌤 저 한자 하나도 못해요. 저 사실 제 이름도 잘 못 써요.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있는 게 아니라 많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괜히 불편해하거나 막 나는 뭐 했을까 한자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름 공부한다고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한자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고요. 물론 제가 또 한자 특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자를 좀 접근할 수 있는,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제시해 드릴 거예요.